국토교통부와 과기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국회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특별 공급 아파트를 이용한 이른바 관사 재테크 논란과 가족 동반 해외 출장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정의당이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 대상자로 꼽았습니다. 정의당의 낙마 예상 후보, 이른바 데스노트에 오른 셈인데 청문회 통과와 최종 임명 여부가 주목됩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두 원내대표는 민생을 위한 협치를 다짐했지만 법사위원장 재배분을 비롯한 향후 국회 운영을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첫 공식 출마를 선언하고 나선 조혜진 의원과 함께 출마 배경과 야권 통합, 대선 준비 등 당 현안에 대한 입장과 구상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청문회 중계 방송으로 늦게 시작합니다. 오늘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여야는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 인사청문회 곳곳에서 충돌했습니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논문 표절과 외유성 해외 출장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임 후보자는 각종 논란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청문회에서는 논문 표절 의혹이 집중 제기됐습니다. 2006년 1월 임혜숙 후보자 제자가 제출한 석사 학위 논문과 같은 시기에 임 후보자와 배우자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내용이 같다는 겁니다. 지금 그 제자의 그런 석사 학위 논문과 유사한 내용으로 지금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을 경우에 이것을 이제 논문 표절이라고 지금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고요. 임 후보자가 배우자의 연구 실적을 채우려 제자의 실적을 가로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남편의 승진과 연구 실적을 위해 제자의 연구 실적을 가로챈 것으로 보이는데 임 후보자는 배우자는 해당 논문이 아니더라도 승진에 필요한 충분한 점수를 확보했고 제1저자의 역할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선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은 중복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도 공동연구팀의 한 사람으로서 학위 논문도 작성했고 학술지 논문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연구자 간에는 표절이라는 단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 후보자가 학회 참석을 이유로 가족들과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에 대한 야당의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임 후보자가 가족들의 경비를 직접 부담했고 국비를 편취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무임승차 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비로 전부 부담했다고 했네요. 자, 배우자랑 동반 출장 간 게 4번이고 자녀들 데리고 간 게 4번입니다. 본인이 부담해야 될 비용, 그러니까 이 관이나 학교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을 일부 가족이 편취했느냐, 이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 점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신 걸 텐데. 임 후보자는 가족을 동반한 것에 대해 사려 깊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NST 이사장 응모 자격 논란에 대해선 지원 전에 NST에 문의한 결과 임명 당시에만 당원이 아니면 된다는 답변을 받고 응모했다고 해명했고 또 2004년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다며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임혜숙 후보자는 5G 전국망 구축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이동통신 3사의 5G 28GHz 의무 구축 이행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공계 인재 양성에 대해 석사나 박사 등 고급 인력에 대한 투자를 늘려 이공계 인력을 확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국회 국토위의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관테크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야는 문제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특혜까지는 아니다, 명백한 갭투기다라며 온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국회 산자중개위는 윤승욱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는데 문 후보자는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한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 공급으로 받고 3년 만에 매각해 2배 가까이 차익을 남긴 이른바 관테크 의혹이 쟁점이 됐습니다. 여당은 국민정서상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특별 공급을 받은 당시는 세종시 이전 촉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이 진행되는 등 특혜와는 거리가 먼 상황이었다고 엄호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 특공을 받았고 전매 1년 제한만 있었고 1년 동안은 팔지 마라라는 것만 있었고 다른 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임무를 수행하는 데서 치명적 결함이 있다, 도덕적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반면 야당은 세종시 아파트는 세를 주고 관사에 살았던 정황으로 볼 때 명백한 갭투기고 가족의 위장전입 문제까지 겹쳤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자기 집을 두고 굳이 멀리 있는 관사를 임차해서 사용하셨다는 것은 공익에 우선해야 되는 공직자로서 양심에 안 찔렸습니까? 노 후보자는 세종시 아파트 시세 차익, 자녀 위장전입 지적에 대해 경위와 상관없이 송구하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참 사리 깊지 못한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야는 노 후보자의 전문성을 놓고도 대립했습니다. 여당은 기재부, 국무조정실 등 주요 부처에서 능력이 검증된 최적의 후보자라고 치켜세운 반면 야당은 주택정책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노 후보자는 LH 사태에 대해서는 LH 조직을 혁신하고 LH를 비롯한 공공주도로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증여세 탈루 의혹이 도마에 올랐는데 문 후보자는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10년 동안 5천만 원을 넘지 않아서 증여세 납부 없다고 해명한 것이 후보자께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거짓으로 드러났는데 어떻습니까? 증여세를 추가 납부했습니다. 제가 실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예. 문 후보자는 반도체 정책에 대해선 상반기 중 종합적인 반도체 인력 양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한도영입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고가 도자기 불법 반입 판매 의혹이 쟁점이었습니다. 야당은 관세법 위반 사항이라며 사퇴하라고 촉구했고 여당은 해명을 요구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 의원들의 칭찬 속에 정책 검증이 줄을 이뤘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에 송구하다며 청문회 시작부터 고개를 숙였습니다. 후보자의 영국 대사관 근무 시절 현지에서 사들인 찻잔과 샹들리에 등을 세관 신고 없이 들여와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단순 도덕성 문제를 넘은 명백한 밀수 행위라며 자진 사퇴뿐만 아니라 관세청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더욱 공세에 나섰습니다. 미신고 물품 반입 그 자체만으로 관세법 위반에 딱 떨어지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실증법 위반 사항까지 가 있는 사항이고요. 관세청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 후보자께서는 관세청의 수사를 받으셔야 돼요. 박준영 후보자는 실제 사용한 물건들이라고 해명하면서도 관세법 위반 문제는 관세청 의견대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미로 물건을 구입하기 시작했고요. 관세 회피와 관련돼 갖고는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세관 당국의 의견을 받아서 적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박 후보자의 소명을 요구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후보자의 고의성은 없어 보인다며 야당이 사실관계를 과장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침수 봉대가 크다라고 봅니다. 해당 시기에 이삿짐이라고 해서 통관해서 들어온 세관의 판단이 있었는데 그것을 밀수라고 계속 지칭을 하면 범죄자라고 보고 있는 표현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국회 환노위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는데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30년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오신 것에 대해서 보내는 경의를 표합니다. 이어진 정책 검증에서 민주당은 경제계에서 내년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재개정 움직임이 나오는데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 책임자에게 불명확한 의무를 지우고 있고 처벌이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중대재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 실패로 청년 실업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방금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야당은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정의당에서도 박준영 해수부,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차지한 21대 국회에서 장관 후보 낙마자는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정의당이 박준영 해수부,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를 사실상 낙마 예상 후보 데스노트에 올렸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배우자의 도자기 밀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박 후보자는 외교관이라는 특권적 지위를 악용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보따리 장수라고 부르는 분들, 이런 분들이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오가면서 소규모 밀무역을 과거에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엄격하게 법을 위반한 밀수거든요. 더 나쁜 거는 외교관의 지위를 악용했다는 게 더 나쁜 거죠. 임 후보자는 외유성 출장, 남편의 논문 실적 부풀리기 등 의혹이 너무 많다며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도 문제 삼았습니다. 사전에 민정수석실이나 인사수석실에서 걸러낼 수 있는 항목들이었을 텐데 이걸 걸러내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서 인사검증에 있어서 무능 문제가 지적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두 후보자와 함께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 불가 입장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이들 후보자들이 낙마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국회에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데다가 21대 국회에선 야당이 반발해도 174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보고서 채택이 가능해지면서 장관 후보자 낙마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대통령 임기 말에 낙마자가 나올 경우 국정 운영의 동력 상실이 우려되는 현실과 재보선 참패 이후 야당 패싱을 이어가기 부담스러운 상황 사이에서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여야 원내 지도부가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협치를 다짐했는데요. 법사위원장 재배분 등 주요 현안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미묘한 신경전도 오고 갔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전합니다. 취임 일성으로 민생투쟁, 대여투쟁을 강조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를 찾았습니다. 여야 새 원내사령탑의 공식적인 첫 만남, 시작은 화기애애했습니다. 항상 이 눈가에 부드러운 그 웃음과 미소로 이렇게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시는 인상이셨습니다. 미소가 아름다운 남자, 그리고 마음도 아름다운 분, 이렇게 윤호중 의원님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서. 코로나19 여파로 더 힘들어진 국민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특히 백신, 경제, 민생 문제에서 국회가 앞장서자며 협치를 약속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상황이 어려울수록 여야가 힘을 합쳐 큰 성과를 내자고 밝혔고, 김 원내대표는 여야는 마주치는 전차가 아닌 같은 방향을 향해 가는 양쪽 바퀴라고 화답했습니다. 또 양당 원내대표 모두 손실보상법의 조속한 처리와 주택난 해소 필요성 등의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신경전도 오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의 강경 투쟁을 우려한 듯 뼈 있는 말을 남겼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그 인상을 계속 제가 볼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의 독주를 견제했습니다. 정쟁과 또 다른 입장에서 전체를 조율하는데 같은 보조를 맞춰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공개 회동에서는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상임위원장직 재배분이라는 정쟁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돌려주지 않는 건 작물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고, 윤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놓고 야당과 협상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못 박은 상황입니다. 국회 방송 김세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보완을 위해 가동 중인 당내 부동산 특위를 전면 개편합니다.
송영길 대표는 오늘 부동산 현안 관계부처 보고를 받으며 부동산 특위 진선미 위원장이 여러 가지로 업무가 과중한 만큼 유동수 의원이 대신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진 의원은 지난해 11월 이낙연 대표 시절 당내 미래주거 추진단장으로서 서울 동대문구 임대주택 현장을 시찰한 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일명 검수완박을 마무리 지으려는 것이라면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전주의 원내 대변인은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진두지휘해야 할 검찰총장이 검찰 힘 빼기에 앞장선 인물이자 피의자 신분의 코드 인사라면 믿고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논평했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는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검찰개혁을 주도한 인사라며 결국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기승전, 권력수사 무력화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로 배진교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된 배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로 굳게 닫힌 촛불개혁의 문을 반기득권 민생입법연대로 다시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생입법연대의 첫 번째 과제는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 적용 입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을 돌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0대 청년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처벌 의사를 철회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리인을 통해 지난 2019년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대통령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을 모욕죄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박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그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제 동시에 열렸는데 후보자들이 이제 정치인이 아니라 관료 또는 전문가 출신이기 때문에 정책 질의에 이제 초점이 맞춰질 줄 알았는데 도덕성 검증이 이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청문회도 그 업무 수행 능력보다는 도덕성 검증이 주를 이뤘습니다. 네. 그 5명의 장관 후보자 중 그 노영욱, 이매숙, 그 박준영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특히 거셌는데요. 후보자들도 청문회 시작과 동시에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사과부터 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쭉 보셨듯이 노영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엔 그 공무원 특별 공급으로 분양을 받아서 전세만 놓다가 팔아 시세 차익을 남긴 이른바 관사 재테크 논란이 집중 질타를 받았고요. 이매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외유성 회의 출장에 여러 차례 자녀와 동행했다는 의혹이, 또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영국 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아내가 현지에서 사들인 그 도자기를 불법 반입해 판매했다는 의혹이 쟁점이었습니다. 네, 이번 개각의 의미가 이제 국정 쇄신으로 보이는데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 의혹을 놓고 여야 공방이 치열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먼저 이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민의 총평은 이렇습니다. 네. 그 국민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또 대통령의 국정 쇄신과 그 개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격 미달 그 장관 후보자는 이 국회에서 걸러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그 부적격한 인사는 낙마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그 낙마 후보자가 나와선 안 된다는 입장인데요. 정권 심판론과 맞물려 민심 위반이 가속할 가능성, 그리고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그 레임덕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오늘 청문회에서도 장관 후보자들 엄호에 나섰는데요. 특히 국민의힘에서 낙마 1순위로 꼽고 있는 이매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은 야당이 왜곡된 주장으로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제 낙마자가 나오면은 레임덕 현상이 이제 가속화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막아야 되겠다는 입장인데, 근데 이번 그 인사청문 전국에서 정의당이 이른바 데스노트에
또 어느 후보가 이름을 올렸는지 궁금하네요. 네, 정의당도 이제 국민의힘과 비슷합니다. 그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임혜숙 가기구 장관 후보자를 그 부적격한 인사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 박원석 사무총장은 특히 그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그 아내 도자기 불법 그 반입 판매 의혹과 관련해서 보따리 장사의 밀수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야당이 벼르는 이 두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 여부는 조금 더 지켜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모레는 이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이제 이틀 동안 또 열리잖아요. 예상되는 쟁점들도 짚어주시죠. 네, 이제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이틀 동안 열리게 되는데 김 후보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냈기 때문에 네. 이제 한 차례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이런 도덕적 흠결 논란은 크게 없지 않을까 했는데 김 후보자의 부부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등을 이유로 32차례나 차량이 압류됐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배우자 같은 경우 지난 2018년 그 김 후보자가 행안부 장관 재직 시절에도 지방세 등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차량 압류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 후보자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 호소 고소인이라고 발언한 점, 또 민주당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무공천을 사실상 반대한 것도 야당의 공세의 대상이 될 것 같고요. 그 김 후보자에 따라 라임 옵티머스 사건 의혹, 이 사안도 관련 참고인을 채택한 만큼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청문 보고서 이제 채택에 대한 게 이제 또 남아 있는데 국무총리의 경우는 야당이 반대를 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국무총리는 반드시 국회 임명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네. 인사청문특위에서 이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고 난 뒤에 그 본회의에서 이제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그 과반 이상 찬성이면 통과가 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그 민주당 편향 인사라는 점 등을 문제 삼으며 그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서요. 야당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반면 오늘 청문회를 치른 그 5명의 장관 후보자들은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기게 되면 그 대통령이 열흘 이내에 기한을 정해서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을 할 수 있고요. 이 기간에도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장관급 인사 29명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보선 참패 이후에 이른바 야당 패싱을 이어가기에는 좀 부담이 적지 않다 이런 좀 관측도 있어서 네. 이번에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후보자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이 됩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은 장관과 총리 인사청문회 쟁점과 또 임명 절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박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한하게 정치톡 시간입니다. 5월 4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대선 문지기론입니다. 여야의 새 지도부가 잇따라 출범하면서 정치권에선 이제 대권을 꿈꾸는 잠룡들이 기지개를 켜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권의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최근 잇따라서 문지기론을 들고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는 오늘 한 언론과의 인터뷰 기사에서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위한 머슴, 문지기라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수가 되든 킹메이커가 되든 첫 도전은 실패였지만 다시 한다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직접 출마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황 전 대표가 최근 이렇게 정치 재개 움직임을 보이자 국민의힘 당내에선 지난해 총선 참패 책임론을 들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기도 했죠. 황 전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정치를 그만둔 적이 없다. 당직을 내려놨을 뿐이고 여전히 당비도 많이 내고 있다면서 정계 퇴진에는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대선 문지기론을 자처하고 나선 것은 황 전 대표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어제 같은 의중을 내비쳤는데요.
한국정치평론학회 초청 토론회에서 있었던 안 대표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지금 대선에 대한 생각은 머릿속에 전혀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한테 주어진 과제는 어떻게든 마지막에 이런 단일 후보를 뽑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저는 어떤 역할이든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문지기라도 하겠다.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안 대표는 대선에 대한 생각은 머릿속에 전혀 없다면서도 황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면 문지기라도 하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대선 전국의 최일선에서 어떤 역할이든 하겠다면서 문지기론을 들고 나온 황 전 대표와 안 대표. 이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문지기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나홀로 봉하마을입니다. 지난 2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롭게 선출된 민주당의 새 지도부 송영길 대표 체제가 어제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들어갔죠. 오늘은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서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었지만 백신과 부동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방문 일정을 미루고 이렇게 국회에서 정책 관련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미뤄진 일정이 아쉬워서일까요? 지도부 중에 어제 저녁 혼자서 봉하마을을 찾았다는 인사가 있습니다. 바로 김용민 최고위원입니다. 어젯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노 전 대통령 묘역에 앉아있는 사진 한 컷도 함께 올렸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월요일 저녁에 봉하는 인적도 드물고 조용해서 대통령님 앞에 앉아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었다면서 그분이 이루시려 했던 개혁의 발자취를 따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을 저항하는 세력에 좌초되지 않도록 부디 끝까지 지켜봐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첫 지도부 회의에서도 김 최고위원의 방점은 개혁이었습니다. 국민과 당원들께서는 저를 최고위원으로 일하게 해주셨고 그 뜻이 민주당의 개혁이 더 필요하다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민주당이 중단 없이 유능하게 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원동력이 되겠습니다.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각종 민생개혁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선출된 이후의 첫 일성으로 민심을 강조한 반면에 김 최고위원은 개혁에 대한 의지를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친문재인계 중에서도 강성 친문으로 분류되는 김 최고위원.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율로 당선되면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죠. 홀로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의 개혁 발자취를 따르고 싶다고 언급한 김 최고위원이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앞으로 어떤 역할과 기조로 개혁을 이끌어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체제 출범 이틀째인 오늘 신임 지도부는 정부 부처 관계자 현안 보고를 받으며 정책 행보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민주당 새 지도부의 주력 과제와 계획은 무엇인지 어제 당 대변인으로 새롭게 임명된 이용빈 의원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송영길 대표 체제가 이제 시작이 되고 당 대변인을 이제 맡게 되셨는데요. 우선 축하드리고 또 소감과 각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라는 중책을 맡고 어제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게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민주당은 승리를 향한 변화를 위해 힘차게 나서야 될 시점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민심의 깊이와 향방을 짚어내고 민주당이 시민을 위한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민심의 안테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도 송영길 당대표께 원팀 민주당, 당 정청이 함께 변화되는 모습을 강조하셨는데요. 이 위기의 시간을 헤쳐가는데 다양성에 기반한 논의와 협력이 민주당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위기의 시간인데요. 코로나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 여야를 떠나서 대승적인 협력 구조를 만들어가야 될 때입니다. 여야가 민생 현안을 함께 풀어가는 동반자가 되자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저 역시 광주 출신답게 민주당이 민심이 바라는 민생 개혁을 최우선으로 변화의 정치를 이끌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차기 민주정부의 재집권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새 지도부가 정말 앞으로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이번에 함께 선출된 최고위원들의 색깔이 뚜렷해서 송영길 대표의 보폭에 제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새 지도부의 최우선 과제와 향후 당청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골마 터진 LH 사태 등 부동산 문제와 또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K자형 경제 양극화 문제가 가장 심각하죠. 송영길 당대표께서도 5대 핵심 과제로 부동산, 백신, 반도체, 그리고 기후위기와 한반도 평화 번영을 꼽았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부동산과 백신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하셨고 당청 간의 협력을 강조하셨는데요.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당원을 포함해서 신임 당대표님과 당 지도부의 고민은 다 같을 것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될 목적지에 어떤 수단을 이용할 것인지 제각각의 고민이 깊은데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에너지들이 흩어지지 않고 잘 응집될 수 있도록 수기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대표께서는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당이 정책의 중심에 서야 된다고 말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민주당이 수기와 토론 그리고 대화와 설득의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당원들, 대의원들 그리고 민심을 경청하면서 중지를 모아가겠습니다. 차기 민주정부의 재창출을 위해서는 화합과 혁신의 길로 함께 헤쳐가야 된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올해는 내년 대선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반기부터 본격 대선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께서 열심히 뛸 수 있도록 민주당이 대선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이제 권한 대행은 작물을 돌려달라 이런 입장인데 민주당은 작물이 아니다 또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기존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 배분, 민주당에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는 건지요? 네, 상생과 쇄신의 동행을 강조하셨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자꾸 불법, 작물 등에 저속한 단어를 쓰시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기존의 야당 몫이라고 주장했던 상임위원장 자리는 야당이 빼앗긴 자리가 아니죠. 작년에 국민의힘이 스스로 그 자리를 받지 않겠다고 선택했던 결과고요. 작년 국회 때는 여당과 대화도 거부했었죠. 법사위원장은 국회법과 전반기 원 구성 당시에 여야의 협의 결과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을 막무가내로 돌려달라는 행태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20대 국회 첫 법사위원장에 권성동 의원이 선출된 선례도 있었습니다. 사정이 달라졌다고 해서 그때마다 말이 바뀐다면 신뢰를 쌓기 어렵습니다. 협치를 임하는 데 기본적인 원칙과 태도를 갖춰야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 관련 질문도 드릴게요. 야당에서는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와 노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을 부적격 인사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김부겸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이 민주당 평가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코로나 국난 극복 상황인데요. 민생 문제를 잘 풀어갈 실력자를 마련해내는 장이 되어야 되겠죠. 후보자의 사소한 빌미로 여야 간의 힘겨루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공직 후보자에 대한 윤리적 검증은 반드시 중요하겠습니다만 지나친 신상털기나 비방에 골몰하는 건 아닌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아까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국민의힘이 임혜숙 후보자께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응모 당시의 당적을 가졌다는 이유 그리고 논문 표절을 이유로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는데요. 이 당적 부분은 이사장의 자격에는 문제될 소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논문 표절 부분은 오히려 제자를 위해서 지도교수로서 또 공동연구자로 함께 논문 연구를 했고 학술지 등재까지 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진입파악보다는 흠집내기나 먼지털이식 수사처럼 청문회를 변질을 시키는 것은 후보자들의 자질 검증보다
신변 잡기식 논란 조성에 그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후보들도 대개 사정 비슷한데요. 야당은 딴지 걸기 하듯이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 관리 능력의 적임자인지 따져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었습니다. 사명에 헌신하기 위해서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다음 달 중순쯤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당대표 경선 대진표가 이제 윤곽을 드러내는 시점인데요. 제1야당의 차기 당권 레이스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당대표의 도전장을 던진 분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뵙네요. 그렇습니까? 네, 의원님께서 당대표 출마 선언 가장 먼저 하셨는데요. 예. 원내대표 선거전이 한창일 때 출사표를 던지셨던 건데 그만큼 예. 오래 고민을 했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권 도전 언제부터 어떻게 출마를 결심하게 됐는지 여쭙겠습니다. 작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 때 유세 기간 중에 지역구에서 마이크 잡고 우리 지역 구민들한테 벌써 이야기했습니다. 네. 당선 시켜주시면은 삼선 중진으로 당에 복귀하게 되는데 당에서 맡아야 될 역할이 막중하다. 또 시기도 굉장히 나라나 우리 당이나 또 저희 정치 인생에서도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반드시 이 당 지도부건 원내 지도부건 들어가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꼭 네. 약속이라기보다도 이제 보분데 그래서 작년 5월에 당대표 선거에 나가려고 했는데 그 전당대회가 무산이 됐어요. 비대위 체제로 네, 가버렸어요. 네. 그래서 원내 지도부 선거에 나갔는데 안 됐죠. 그 권영세 원내대표 후보, 저 정책의장 후보 이렇게 나갔는데 안 됐고 이번에 다시 당대표, 원내대표 선출 대회가 있게 돼서 당대표 선거에 나가야 되겠다 결심했는데 결심하고 바로 발표했어요. 네. 하고 나니까 제가 제일 먼저 출마 기자회견을 한 게 됐더라고요. 네. 예. 그랬군요. 예. 참고로 김기현 현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도 저희 그 뉴스에는 출연하시고 예. 선출이 되셨거든요. 예. 좋은 소식이 있으실지 저희도 예.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국민의힘 당권 주자가 많게는 이제 10명까지 될 거다 이런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되는 조 의원님만의 강점 말씀해 주시죠. 저는 영남 출신인데 지역색이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닙니다. 저희 당은 영남 또 수도권, 호남 다 아울러야 되는데 영남 출신이면서 수도권 이미지가 있다. 제 평가가 아니고 다른 분들 평가입니다. 주변의 평가가요? 네. 예, 그게 우리 당의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당은 그동안에 기득권 정당이라든지 또는 뭐 부자 정당 이런 실체와 관계없이 이 이미지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털어야 되는데 제가 겉으로는 이렇게 뭐 부자처럼 생겼죠. 그런데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서울에 올라와서 구두 닦기 하고 뭐 짜장면집에서 일하고 이럴 정도로 국회의원 되기 전까지는 뭐 태어나서부터 계속 밑바닥 삶을 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 흑수저 뭐 이런 수저가 있긴 있었는데 그게 흑수저인지 무슨 수저인지. 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저희 5 식구가 흙으로 만든 초가집 단칸방, 코딱지만한 단칸방에 호롱불 켜놓고 그것도 우리 집도 아니고 월세방으로 살았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우리 사회 대부분이 중산층, 서민, 빈민, 또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
저 같은 삶의 이력을 가진 사람이 적입니다. 또 그런 분들의 삶을 가장 잘 알고 뭘 도와드려야 되는지 우리 당이 잘 아는 저 같은 사람이 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정치하면서도 비교적 좀 개혁적으로 그리고 보수지만 좀 개혁 보수 쪽으로 또 중도 통합적으로 정치 노선을 걸어왔기 때문에 네. 이것도 당에 도움이 된다. 그거 말고도 많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비슷한 질문이 또 이어지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국민의힘이 가야 할 방향과 또 거기에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민과 좀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되고 또 국민들이 바라는 당 개혁 쇄신을 이뤄낼 의지도 있어야 되고 보관도 있어야 되고요. 당 리더십이. 그리고 이 시기에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저희 당에 또 당 대표에게 바라는 가장 절실한 주문은 결국 내년 대선에서 그 정권 교체를 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보수 중도 또 개혁 진보 쪽을 다 아울러서 대통합을 이뤄내고 또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고 그건데 그게 다음 당대표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예. 네, 또 당장 국민의당과의 합당 논의가 또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의원님께서는 합당과 또 범야권 대통합 방식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국민의당하고는 약속을 국민 앞에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합당 빨리 해야죠. 늦추면 저는 그게 부르터진 국수 같고 김 빠진 청양 음료 같아서 시너지가 적을 거고. 또 최근에 또 안철수 대표도 직접 만나셨죠? 예. 그래서 그 사이에 또 이게 서로가 정치적 상처도 많이 나서 합당해도 상처 입은 합당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하셨으면 좋겠다. 기왕이면 우리 당 전당대회 하기 전에 합당을 해서 이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아니라 통합정당의 전당대회가 되고 또 국민의당 당원들도 당 대표 선거에도 나오고 최고위원 선거에도 나오고 또 표도 찍고 그렇게 해야 이 당 지도부가 통합정당의 지도부가 되는 거지. 우리 당만 참여해가지고 지도부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국민의당이 이 당대당으로 합치게 되면은 이 지도부는 대표성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가급적이면 전당대회 전에 통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범야권 대통합하고 후보 단일화를 하려고 하면은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먼저 빨리 추진하고 그 다음에 밖에 계신 우리 홍준표 전 대표나 이런 분들도 다시 돌아오시게 하고 또 유력한 대선 주자로 지금 자리매김이 되어 있는 윤석열 전 총장 같은 분을 우리 당으로 모셔올 수 있으면 최대한 모셔오고 그게 안 되면 나중에 우리 당 후보하고 단일화 경선에라도 참여하시도록 조율을 잘 해야 되죠. 네. 바로 그 질문을 이제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당 대표로서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무래도 이제 내년 대선 승리일 텐데요. 야권 내에서는 윤 전 총장 뭐 영입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뭐 차선으로 또 플랜 B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새로운 영입을 이제 뭐 해야 되는 게 인재 영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의 생각도 당연하죠.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도 보면은 당초에는 저분이 제일 유력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민심의 선택은 다른 루트로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미리 여론조사 결과만 보고 나머지 분들이 그냥 우리는 안 되나 봐 하고 빠져 있었으면은 민심의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아져가지고 이게 이번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지 잘 미지수예요. 다른 분들도 나경원도 오세훈도 다 준비하고 언제든지 민심의 선택을 받을 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그런 결과가 이루어졌거든요. 지금도 이 여론조사상으로는 윤석열 전 총장이 가장 앞서 있는데 이분이 정치를 안 해봤고 아직도 정치 선언을 안 했지 않습니까? 출마 선언도 안 했고 그런데 이 정치도 험난하거든요. 대선 과정은 거의 피가 튀고 살이 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걸 짧은 기간 안에 통과해야 돼요. 바닥에는 온통 지뢰밭이고 위에서는 그냥 폭탄 떨어지고 이 과정에서 어떤 이 변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잘 되면 좋지만 네. 그런데 어느 한 분만 바라보고 나머지는 뒤짐지고 준비 안 하고 있으면은 정권 심판을 흘리고 있던 민심이 한 분 만약에 연고가 생기게 되면은 그 정권 심판, 정권 교체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런 상황 오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열심히 분발하셔가지고 네. 언제 민심이 요동치면서 자기를 부를지 모른다. 네. 그 준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거기 안철수 대표, 홍준표 전 대표, 우리 당 안에서는 유승민 네. 전 원내대표, 또 원희룡 제주지사 네. 다 워밍업하고 있어야 된다고 네. 봅니다. 네 분 중에 세 분은 지난 대선에 이미 또 출마를 하셨던 그런 분들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 전 총장과 제3지대에서 뭐 예. 힘을 합칠 가능성이 이제 뭐 또 그런 이야기 관측들이 또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예. 김 전 위원장과 윤 전 총장을 제3지대가 아닌 국민의힘 안으로 예. 영입을 할 예. 그런 이제 뭐 보관이 좀 있으신지요? 윤 전 총장을 모셔오려면 우리 당이 좀 많이 혁신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는 우리 당 지지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아, 국민의힘 나는 별로야 이렇게 하는 생각하는 중도나 또 진보 개혁 네.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윤 전 총장이 우리 당에 온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떨어져 나갈지도 모릅니다. 지지 철회할지도 모릅니다. 네. 그럼 큰 손실이죠. 그렇지 않고 그분들이 고스란히 국민의힘도 옛날하고 달라. 저 정도 많이 바뀌었어. 뭐 인정할 만해. 이런 정도가 돼야 지지율 이탈 없이 다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고 그러려면 혁신해야죠. 그리고 이분이 들어오면은 현재 당내 주자들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한 조건이니까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보장을 해줘야죠. 네.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그 당에 안 들어오고 밖에 있다가 후보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런 조건은 마찬가지로 보장을 해드려야 후보 단일화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도 우리 당 안에 있는 분들이 또 분발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잠재력 있는 분들인데 지지율이 정체되어 있는데 당에서 경선 과정을 기존의 방식보다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편성해가지고 네. 방송 프로그램 편성하듯이 네. 편성해가지고 컨벤션 효과를 예, 내고. 역량을 네.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면 그분들도 좀 지지 올라갈 걸로 봅니다. 그걸 같이 보장해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민주당은 또 이번에 송영길 의원이 당 예. 대표로 선출이 됐고 또 최고위원은 대부분 친문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예. 민주당 새 지도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친문 위주로 된 거는 좀 아쉽고요. 뭐 민주당에 유리한 게 저희한테 불리한가 뭐 그거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나라를 생각하면 국정 기조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은 국정 기조를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부 그거는 친문 색채가 좀 옅은 지도부가 좋았는데 최고위원들은 다 강성 친문으로 분류되는 분들이고 당 대표만 송영길 대표가 친문 색채가 좀 약하다. 그런데 이런 환경 가지고는 당 대표의 운신의 폭이 제한돼 있어서 이런 지금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낳은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계속 시도를 할 것 같아요. 당에서 좀 논란이 있더라도 계속 시도는 하되 관철은 안 되더라도 네. 변화의 시도를 할 텐데 문제는 이게 이 여론의 주목을 받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실망해서 떨어나갔던 민심이 다시 한번 민주당을 보게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당으로서는 좋지 않죠. 그리고 그만큼 우리 당은 또 그에 상응해서 우리 당만의 변화를 또 추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도권 또 민주당 지금도 뭐 주도권 민주당 안에 민주당에 있을지도 모르지만 대선의 주도권이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기존의 민주당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거기에 파문을 일으키고 또 뉴스를 생산하고 하면 할수록 우리 당은 그보다 더 많이 그런 변화의 시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일부에서는 이제 의원님을 친이계다, 또 예. 유승민계다 이렇게 이제 분류하기도 합니다. 예. 이런 그 당내 계파 분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예. 두 번째는 당권 도전자로서 각오와 또 목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대중적인 선거에 처음 나와 보니까 일반 뭐 시청자들의 국민들께서 이제 저 이력을 잘 모르세요. 네. 근데 저는 국회의원 되기 전에 보좌관 15년 했는데 박찬종 의원님 보좌관 6년 반. 네. 그때는 박찬종계예요. 이회창 총재님 보좌역을 4년 반. 그때는 창계라고 그랬습니다. 창계. 그 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하실 때 상근 부대변인 2년 하고 나중에 대통령 후보 되셨을 때 대변인 단장했고 네. 그 이명박 서울시장
그때 서울시청 비서실에 비서관으로 들어가서 대통령이 되실 때까지 네. 3년을 모셨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유승민 원내대표 때 제가 원내 수석을 했었고, 그럼 제가 무슨 개라고 해야 되는지 이게 유승민 대표는 개혁적인 마인드가 같고 그런 측면에서 동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전 원내대표 본인이 이 개파 정치는 없다, 개보 정치는 혁파해야 된다 이런 분이기 때문에 무슨 개라고 평가되는 건 본인도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하실 것 같고,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 정치 이력이 15년은 참모의 길이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국회의원 이제 3선 될 때까지 한 12년, 그건 이제 지역 대표의 길이고, 이제 당 대표 나온 건 이제 지도자의 길이거든요. 네. 국민들에게 처음 선을 보이는 거죠. 네. 나서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 사람 누구지? 이제부터 시작인데 예. 잘할 겁니다. 각오도 짧게 예. 한 30초 정도 부탁드릴까요? 국민들, 특히 이 일반 여야 할 것 없이 일반 국민들께는 제가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놓겠다는 이 과감한 약속을 드리고, 네. 특히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께는 제가 중심이 되어서 범야권 대통합하고 후보 단일화를 반드시 이뤄내서 정권 교체의 염원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화끈하게 밀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공식 선언한 조혜진 의원과 함께 당 현안에 대한 입장과 구상을 살펴봤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어린이날인 내일 새벽까지 비가 요란하게 쏟아지다가 그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맑은 날씨를 되찾겠지만 예년보다 기온이 5도가량 낮아지면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나들이를 계획하신다면 따뜻한 겉옷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제주와 서해안 쪽으로 비바람이 거세다고 하는데요. 어린이날에는 맑아진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